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모의 논술 출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원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다 풀어보셨겠지만 너무 쉬웠죠? 쉬웠다고요? 네. 이번 모의 논술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출제하도록 애는 썼습니다만 보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본 논술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설명해 드리고 오늘 모의 논술의 핵심적인 특징에 대해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문 계열은 아시다시피 인문 1과 인문 2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인문 1의 키워드는 공간 연결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대충 다 서로 이어지는 단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 2의 경우에는 지식과 과학에 대한 큰 틀에서 제시문들을 추출을 했습니다. 논술 문제는 인문 계열 1의 경우가 세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제시문이 이번에는 한 7개 가량 만들어졌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대로 영어 제시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영어 제시문은 지나치게 어렵지는 않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출제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요. 이번에도 이 고등학교 교과서를 참조를 해서 출제를 했고, 인문 2의 경우에는 일반 이 논술형 문제, 언어 논술 2문항과 수리 논리적인 이 능력을 묻는 수리 문제 1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논술을 출제하는 과정에서요, 크게 이 몇 가지 출제위원들 사이에 이 서로 합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 통합형 제시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형 제시문이라 하면 특정한 과목 학과나 특정한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의 주제로 수렴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시문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출제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시문을 수험생들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을 올바로 이해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른 저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저자들의 핵심적인 주장이 무엇인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로 다른 다양한 주장들이요, 하나의 주제 속에서 어떻게 통합이 되고 어떻게 대립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요약하거나 비교하거나 비판하는 능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수험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원칙적인 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먼저 제시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문제의식이 중요한가를 바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한 주제는요, 대부분 고전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한국 사회 또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의식과 매우 맞닿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제 그 자체보다는요, 어떤 새로운 시각, 하나의 주제를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A의 관점에서 B를 비판하시오라는 문제들을 많이 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제시문이나 잘 알고 있는 주제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다른 주장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주장의 핵심을 바로 파악하실 수 있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결국 답 자체보다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바로 읽어내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시문보다 문항 자체,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문항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문항에 등장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석하시오, 비판하시오, 또는 요약하시오라고 하는 문항에 등장하는 키워드들을 명확하게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답안 자체의 분량이라든가 요지도 중요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명확한 답을 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장을 이해하고 이제 비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논술은 주관적인 여러분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노래를 하듯이 아름다운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방을 명확한 논리로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답안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자가 어떤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그 요지는 무엇이며 다른 저자와는 어떤 식으로 대비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지문이 나오시더라도요. 이미 알고 계신 뭐 사회 과목이나 도덕 과목이나 정치 경제 과목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나는 잘 알고 있지라고 해서 그 지식을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시문 내에 들어있는 그 제시문 분량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잡아내시고 정리를 해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문 2의 경우에는 수리 문제가 있죠. 이거 수학 문제 절대로 아닙니다. 대부분 데이터 자료를 드리고 그 자료를 읽어내시고 그 자료가 담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논리적인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풀어보신 문제들의 유형들을 모의 논술이긴 하지만 아주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어보신 문제 중에요. 첫 번째 제시문은 마니엘 가스텔이라는 정보사회의 이 선구자가 이 소개를 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회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흐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흐름의 공간에서 엘리트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엘리트들이 그런 네트워크 사회 흐름의 공간에서 자기들만의 지배 공간, 배타적인 공간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골자가 여러분들이 읽으신 내용대로입니다. 두 번째는 스티븐 레비의 집단 지성에서 출처가 이제 나온 것인데요. 유목 공간, 이 네트워크 시대에 전통적인 국가의 영토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전 세계가 하나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용성이라든가 상호 소통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게 되고 집단 지성이 이 네트워크 사회에서 점차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약간 논지 초점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 것은 폭이 좁고 또 엘리트 중심으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반면에 두 번째는 세계 전체 인류를 이 대비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보시면요.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공간에 쿼테이션 마크, 인용부호를 달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앞쪽에서는 흐름이라든가 엘리트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뒤에서는 유목이라든가 인류라든가 집단 지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내시고 양자의 특징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이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출제한 것인데 뭐 여러분들 아주 평이한 영어니까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동식물이라든가 인간이라든가 국가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연결망, 이런 것들이 상호 의존적이고 또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보탬이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제시문 라의 경우에는 약간 어려운 내용이실 겁니다. 80대 20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 20%가 나머지를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상당히 불균등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네트워크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균등이 나타나는, 불평등이 나타나는 이유는 먼저 네트워크에 진입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노드들이 더 많은 연결망을 장악하기 때문에 불균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당히 비관적인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제시문 다를 요약하라는 요청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영문 제시문을 읽으시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서머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심은 라의 관점에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네트워크의 불균등한 모습을 강조를 하죠. 그 관점에서 재심은 다의 내용을 비판하시오. 다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화롭고 세상을 편하게 아름답게만 보는 시각인데 과연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근거를 들어서 비판을 해야 되겠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문 1의 문제 3번 재심문 마에서는 서로 대립관계와 상호 보완성에 관한 켄 윌버의 무경계라는 글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양이라든가 이런 대립관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 짝을 이루면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고 또 이런 것들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항상 같이 가는 것으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노자와 장자의 인용문도 거기에 적절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여러분들 두 번째 글은 뭐 몇 가지 단어만 보시면 아 이건 누구 글이다 아실 거예요, 그죠? 타머스 홉즈의 리바이어선 이 논술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제시문입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인간 사회에서는 결국 불신과 어떤 지배관계가 늘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대립관계라고, 인간들 사이의 대립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투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당히 비관적인 목소리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아주 흔하게 자주 등장하는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되겠습니다. 이 연암이 청나라를 방문하면서 그 위대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놀라 자빠질 정도로 이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 왜 저 나라는 이렇게 크고 또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략한 적이 있어서 불편합니다. 그런 어떤 작은 나라에서 여행을 간 입장에서 큰 나라를 보고 상당히 불편한 이런 대립관계죠. 굉장히 불균등한 대립관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맹인의 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니까 눈 감아버리자.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은 마와 바와 사 사이에 이러한 대립관계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밝혀내시면 되겠습니다. 인문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시문은 피터 버크의 원전에 대한 신뢰와 각주에 관한 유럽의 전통에서 따온 제시문입니다. 이 각주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우리가 언급하는 지식에 신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 각주라는 것을 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찾아가는 안내자로서의 각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두 번째는 홍길주의 수여방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고전이긴 하지만요, 이 성인들의 육경과 같은 정말 하늘과 같은 고전에 대해서 그런 원전에 대해서 주석을 다는 행위를 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인들의 저술에 대해서 주석을 다는 것은 마치 하늘을 떠받치는 신하나 또는 하인의 입장과 다를 바 없다라고 위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이 아닌 허접한 책에 주석을 다는 행위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 사이에 보시면요, 원전을 바라보는 각주라든가 주석을 통해서 원전을 바라보는 입장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가의 경우에는 안내자로서, 나의 경우에는 원전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그런 입장을 대비시키도록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 분석하시오라고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지식과 사회의 연관성에 관한 스티븐 셰이픈의 과학혁명, 여기에서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지식의 권위도 함께 바뀐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뀔 때마다 지식의 어떤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지식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의 경우에는요,
마이클 폴라니의 개인적 지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출전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지식, 특히 엄밀한 형태로 수학이라든가 과학처럼 엄밀한 형태로만 정리하는 지식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신 대로 수영이라든가 또 자전거 타기처럼 무언가 정리는 잘 안 되는데 우리 몸으로 체화된 그런 종류의 실용적인 지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제시문 마의 경우에는 이 데카르트의 방법 서설에서 나온 글입니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우 확실한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 명증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또 순서에 따라서 또 꼼꼼하게 재검토를 통해서 이성을 기반으로 절대적인 하나의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마의 제시문을 다와 라의 관점에서 비판하시오라고 묻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차이점을 찾아내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제시문 모의 논술 인문 2의 문제 2번은요. 문제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시문 마를 한 번 더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와 그 다음에 제시문 바를 읽고 제시문 바는 사르트르의 지식인을 위한 변명에서 나온 글입니다. 기술자가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 전문가로 거듭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결국 사회 속의 어떤 지배관계라든가 모순관계를 자신의 속에서 자신 속에서 내면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등장하는 인용문은요.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를 일부 차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크네히트와 대가가 하는 대화를 간단히 저희가 뽑았는데요. 크네히트가 절대적인 진리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하고 물으니까 대가가 이런 말을 하죠.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완전하고 내가 마음속에서 완성을 해 나가는 그런 투쟁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제시문에서 인용문에서 등장하는 대가의 입장은 제시문 바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마와는 상당히 대비가 되고 있죠. 그래서 문제 2의 2번은요. 제시문 마와 바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인용문 속에 나타난 대가의 생각에 대해 분석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비판하든가 아니면은 지지하든가 이런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문2의 3번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인 이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통계치를 아주 단순하게 손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쉬우시게끔 계산기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단순화시켰고요. 표는 대단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지금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에서만 문제가 출제되고 나머지 오른쪽 칼럼에 등장하는 수치들은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3번의 1번은요. 위 표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해석한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하라고 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보기를 보시면요. 이런 통계표를 이용해서 연구기관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자세히 읽어보시면 좀 길긴 하지만 1980년대 연구개발비는 이러쿵저러쿵 해서 10배 증가하였고 1990년대는 4.7배 증가하였다. 이 얘기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표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1980년대라 하면 80년에서 90년 사이의 차이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과 30, 3에서 30으로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30에서 140으로 이렇게 뛴 부분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치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경상가격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연도에
물가상승률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연도의 R&D 비용을 연구개발비 투자 비용을 같이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불변 가격이기 때문에 오른쪽 칼럼으로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0에서 50으로, 50에서 100으로. 그럼 여러분들 20에서 50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2.5배 증가를 했죠. 또 50에서 130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2.6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한 연구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였다라고 하는 결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2.5배 그리고 90년대에는 2.6배 증가를 했기 때문에 증가세는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결론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문제 3의 2번은요. 총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경상가격 및 불변가격 기준 금액은 해당 연도의 물가지수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거의 답을 다 드린 거네요, 그죠? 이를 바탕으로 1995년을 100으로 하는 2000년의 물가지수를 선출하시오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표에서요,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2000년도가 130, 그러니까 경상가격은 140, 단위는 1000억입니다. 뭐 단위는 다 똑같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140이고 불변가격이 130이니까 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해서 물가지수를 보려면 140을 130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00을 곱해 주시면 107.7이 나옵니다. 이것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총 연구개발 투자의 대 GDP 비율을 이용하여 90년대 의 실질 GDP 성장률을 산출하시오라는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도 90년도의 실질 GDP니까 실질이니까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경상가격 칼럼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중간에 있는 불변가격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2000년에 실질 GDP를 먼저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1990년에 실질 GDP를 계산하셔서 1990년에서 2000년에 증가폭을 여러분들이 그 비율을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130이 3%죠, 그죠? 3%니까 0.03입니다. 130을 0.03으로 나누시면 4,333이 나옵니다. 물론 단위는 1000억이고요. 또 90년은 50을 0.02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0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차이는 얼마죠? 4,333에서 2,500을 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2,500으로 나누시면 얼마만큼 GDP가 성장했는가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73.3%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논술고사에 대비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고전과 좋은 글들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들 제시문은 절대로 만화책이나 인터넷 댓글에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주제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많은 글들을 읽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저자들의 관점들을 파악하고 또 비교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기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전 연습들을 해보세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답안을 반복적으로 작성을 해 보시고 기존의 기출문제들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제시문들을 저희가 추출을 하다 보면 이미 이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사용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주제들도 이미 과거에 나왔던 것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범주를 한참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다 그 범주 안에 있으니까 기출 문제들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채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답안지들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법이라든가 표현들을 명료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훈련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대는 오늘 사용해 보셨지만 답안지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분량 내에서 작성을 하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제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서 거기에 적응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인문계열 논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이대 캠퍼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